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 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0일입니다. 먼저 KB국민은행과 부동산 R14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서울 아파트 주간 동향과 권역별 가격 현황 및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상승 유지, 강남은 조정기, 강북, 서남권은 강세, 전세가 특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R114는 서울 매매가를 보합으로 했고 KB국민은행은 또 한국부동산원 계열의 흐름은 서울 매매를 상승 지속으로 보여서 부동산 R114와 KB 국민은행의 통계 수치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이는 이제 KB 국민은행이 호가와 기대 심리를 더 빠르게 반영했고 부동산 R114는 보다 보수적으로 보는 특성 때문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한국 부동산원 자료도 제가 봅니다만은 요즘 한국 부동산원 자료도 좀 더 캐치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 주간 동향을 보면은 매매 시장에 있어서 KB국민은행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는 여전히 상승입니다. 서울 매매 가격의 상승이 유지되고 강남권은 약세, 성북, 강서, 구로, 관악 등 비강남권은 강세입니다. 최근 보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강남만 빼고 다 오른다는 표현까지 나왔죠. 특히 성북, 강서, 관악 등 중저가 실수요 지역이 아주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R114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매매를 보합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체는 보합이고 강남권 약세, 일부 외곽만 상승이라는 구조입니다. 같은 시장인데 KB는 상승으로 보고 부동산 R114는 보합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승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반적인 상승장이 아니라 선별 상승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세 시장을 보겠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 부동산 R114는 플러스 0.10%, 한국 부동산 계열은 플러스 0.23%. 그래서 서울 전세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송파 전세는 플러스 0.49, 송파의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매매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조정이 와도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울 권역별 아파트 가격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강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강남구는 마이너스 0.04% 하락이죠. 강남은 이번 주도 하락을 했고 반면 송파는 일부 상승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둔 매물이 증가했고 고가 부담 또 매수 관망세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되고 하반기에 재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압구정, 잠실, 반포 재건축 이쪽은 강하죠. 일반 단지는 약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에 대해서 보면은요, 현재 성동은 상승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은 서울 내 상위권 상승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이 한강벨트라는 거하고 신축을 선호하고 강남 대체 수요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전망은 마용성은 완만한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 다음 동북권, 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이번 주 가장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성북구가 플러스 0.27%, 강북이 플러스 0.25%, 동대문이 플러스 0.24% 상승 상위권입니다. 이 특징을 보면 중저가 메리트가 있고요. 실수요 중심이고 전세가 강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상승이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
상승충의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남권 보겠습니다.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입니다. 현재 상황은 강서가 플러스 0.30%로 강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서남권의 특징은 마곡지구가 있죠. 목동 재건축이 있죠. 여의도 개발이 있고 여기는 직주 근접이 아주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강한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현재 서울에서 가장 유망한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관구, 금천 관악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구로구가 플러스 0.24%, 관악이 플러스 0.17%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금강구의 특징은 저가 메리트가 있고 지밸리 수요가 있고 또 실수요 플러스 투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강남권은 하락에다가 조정 후 반등이 있을 것이고 고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용성은 상승이 완만하고 한강벨트라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 동북권은 강한 상승과 상승이 지속되고 실수요가 받쳐주는 것입니다. 서남권은 강한 상승이 지속될 것이고 개발 수혜 지역입니다. 금강구는 상승, 단기 강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저가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면은 이번 주에서는 강남은 약세였고 강북, 서남권은 강세였습니다. 또 전세는 더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는 아직 상승장이지만은 상승의 중심이 강남에서 비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은 강남이 아니라 성북, 강서, 성동, 관악이 끌고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뭐 주식이 불장입니다. 내일 월요일이 되면은 아마 우리가 7,490 얼마 됐으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한 7,500 어쩌면은 8,000 가까이 아주 사상 최고의 상승장이 있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지만은 이 주식시장이 아주 하락입니다. 2, 3천에서 지금 7, 8천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주식시장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현 정부 정책 하에서 무주택자가 주식시장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그 연계관계에 대해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주식이고 부동산은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같은 돈이 움직이는 두 시장입니다. 즉 사람들의 자금이 주식으로 가느냐 부동산으로 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금리, 유동성, 정책 변화에 따라서 두 시장은 서로 강하게 연결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주식을 상당히 떠받치고 부동산에서는 자꾸 억제하죠. 그러면은 앞으로 뭐 부동산은 죽고 주식만 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가는 겁니다. 서로 상황. 주식에서 돈 벌어가고 또 부동산 사는 거죠, 그죠? 자, 그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핵심 연관관계를 보면 먼저 금리와 유동성과 대체 투자 관계 등 심리 관계도 있습니다. 먼저 금리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또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유동성이 확대되고 대출 부담이 감소되고 매수가 증가돼서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내리면은 지금 미국이 아마 곧 연준 의장이 바뀌면은 금리가 올라가진 않고 내려가면 내려가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식시장 더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유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고 대출 부담이 감소되고 매수 증가되고 집값 상승한다는 거죠.
뭐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 우리도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된다 그러지만 뭐 장기적으로 내릴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다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 시장이 이 밸류에이션 하락과 투자 위축,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 대출 부담이 되고 대출 부담 증가가 되고 거래가 감소됩니다. 즉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다 약세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 금리가 내리면은 부동산과 주식이 다 좋아지고 금리가 오르면은 부동산과 주식은 다 약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유동성 흐름, 돈의 양, 돈의 흐름. 이거 아주 또 중요해요.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은 주식 시장이 상승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승이 함께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21년 코로나, 그 이후에 주식과 부동산이 동시에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보다 더 많이 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엄청 넘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2, 3천에서 7, 8천으로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중단시켜버리고, 중과를 하고, 그 다음 무슨 제도를 막 드러내면서 해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려고 그러지만, 아니, 돈을 풀면서, 주식 시장은 올라가 주식은 안 돼.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 돈을 풀면은 기본으로 또 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가면은 금리와 돈을 풀고 금리 내려가면은 부동산이랑 주식은 같이 뜨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막 수요 억제 정책을 쓴다고 일시적으로 먹히지만 안 먹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돈을 풀게 되면은 주식과 부동산이 오른다. 그다음 투자자의 기대 심리를 보면은 주식이 오르면은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식이 급락하면 부동산도 위축이 됩니다. 지금은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도 이제 그 자금들이 또 오면은 부동산도 뜨게 돼 있는데 수요 억제책이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주식이 오르니까는 인구 증가율도 0.6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0.9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요. 주식시장의 하락을 보니까는 출산율도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다음 대체 투자 관계를 보겠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유리하고 어떤 시기에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을 봐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는 예금 플러스 주식, 그리고 저금리 시대가 되면은 돈이 부동산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현 정부 정책과 시장 구조를 보면 현재 정부의 핵심 방향은 부동산 급등 억제와 공급 확대를 하는데 공급 확대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급등 억제 쪽으로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다주택자 세금 강화, 공급 확대 정책, 재건축 규제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기보다는 선별 상승이 나타나는 구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보면요. 많은 무주택자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는 먼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은 대박이 아니라 자산 축적 게임입니다. 내 집 마련은 대박이 아니라 자산 축적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먼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8억 아파트를 목표로 하고 하면은 필요한 자기 자본이 한 3억쯤 되고 대출이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목표는 3억 만들기입니다. 3억을 만들어야죠. 주식의 목적도 바로 이 3억 만드는 데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형이 아니라 적립형으로. 그래서 우리 이 무주택자들이 집 빨리 사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선택이 뭐냐 하면은 단타, 테마주, 몰빵 투자. 물론 하나 맞으면 몰빵 해가고 뭐 대박 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점점 집 사는 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식은 ETF 적립식으로 하든지 우량주 장기 투자로
배당 재투자 이것저것 해가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살라고 그래야지 단타 뭐 소문 듣고 뭐 이렇게 그거 하다가 내 집 말이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추천을 해본다면 요즘 뭐 코덱스 그러잖아요. 코덱스 200, 뭐 타이거 200 이게 이제 한국 대표 우량주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위험이 좀 줄죠, 그죠? 또 미국 S&P 500 ETF, 이거 장기 성장주죠, 그죠? 그래서 뭐 가능만 하다면은 미국 바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배당 ETF, 현금 흐름이 확보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 리츠, 간접 부동산 투자, 집 한 채가 아니고 조금 지분을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으로 부동산을 준비하는 구조가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월급을 투자 시스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180만 원 쓰고 저축 50만 원 하고 ETF 투자 70만 원 해서 자동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성공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내가 300만 원 벌면은 생활비 180 쓰고 저축 50 하고 ETF 투자 70 하고 그래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청약과 주식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아니면 청약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냐 아니면 저거냐 그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답은 주식과 청약을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특별 공급을 검토해서 신혼부부 생애 최초 그런 걸 활용해서 반드시 이걸 함께 활용하면서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활용해야 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애 최초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청년 우대형 상품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목돈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정부 정책도. 그래서 실전 전략을 짜본다면 먼저 1단계 현금 1억을 만들기를 합니다. 그 다음 2단계로 ETF 청약을 병행하고 3단계로서는 수도권 첫 주택에 진입합니다. 그 다음 4단계 갈아타기 전략, 상급지로 가는 거죠. 5단계는 서울 핵심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 집은 내가 살아야 하는 집이지 사서 얼마에 팔고 이런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완벽한 집을 기다리면 영원히 못 삽니다. 현재 조금 부족하면 빌라라도 들어가서 그걸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부자가 되는 길은 한 번에 대박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고 시스템, 거기다 복리로 이자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집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단지 집을 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청약과 정책으로 내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과 부동산의 관계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청약과 정책, 나라의 정책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권해드립니다. 이상 이병헌 부박은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 받았습니다.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